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며 식장 내부를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강도준은 터질 듯한 턱시도의 압박감을 즐기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신의 기업인 KD 인베스트먼트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자 거대한 자본을 집어삼키기 위한 완벽한 인수합병의 장이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었는데, 그 눈빛에는 사랑에 빠진 신랑의 설렘 대신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서늘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버진로드 입구에 서 있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며 숨을 죽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아버지 대신 나이 지긋한 집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미린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일가족을 사고로 잃고 홀로 남겨진 비운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더욱 가련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강도준은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발밑으로 굴러들어 올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산과 그룹의 경영권을 계산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서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도준에게 있어 그녀가 얼마나 다루기 쉬운 먹잇감인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주례사가 낭독되는 동안 강도준은 한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하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남자의 표정을 연기했다. 그의 손바닥에 닿은 서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도준은 그것을 긴장감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서윤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한낮은 목소리로 안심하라는 듯 속삭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결혼식이 끝난 후 처리해야 할 채무상환 계획과 미린의 그룹의 알짜배기, 계열사들을 매각할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투명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오만한 도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예식이 절정에 다다르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식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번쩍였다. 도준은 서윤의 가녀린 손가락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이 족쇄가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통제하에 묶어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객석 앞줄에 앉은 경쟁업체 대표들이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느끼며, 도준은 척추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전율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망한 투자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재계 서열 상위권인 미린의 그룹을 집어삼킨 거물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었다. 서윤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반지를 받아들였고, 그 모습은 마치 주인에게 순종하는 온순한 양처럼 보였다. 피로 현장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수백 명의 하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는데, 강도준은 시종일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과시적인 애정 행각을 벌였다. 그는 서윤이 술을 입에 대려할 때마다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잔을 빼앗아 대신 마셨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도준의 모습을 보며 자상한 애처가라 칭송했다. 하지만 도준의 이런 행동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술기운에라도 실수하여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길까봐 철저히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이끄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 뿐 눈가에는 전혀 닿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잠시 등을 돌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틈을 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식장 구석에 서 있는 누군가와 은밀한 시선을 교환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호텔 최상층에 마련된 스위트룸으로 들어선 순간,
강도준은 하루 종일 쓰고 있던 자상한 신랑의 가면을 거칠게 벗어던졌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서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따서 잔에 가득 채웠다. 방금 전까지 하객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피로와 짜증,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끌며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처연하고 외로워 보였기에 도주는 그녀를 경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도주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며 이제부터 진짜 현실이 시작됨을 알렸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잡고 돌려 세우며 미린의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복잡하니 당분간 모든 의결권과 인장 사용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라고 통보하듯 말했다. 이는 부탁이나 상의가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으며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압적인 태도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강한 악력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순종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하는 일이니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도준은 그녀의 대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사실 강도준의 KD 인베스트먼트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해외 투자의 연이은 실패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린의 그룹의 막대한 현금 보유고가 절실히 필요했고 이를 위해 치밀하게 서윤에게 접근하여 결혼까지 성사시킨 것이었다. 도주는 서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원자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펼쳤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도주는 서윤을 침실로 들여보낸 후 거실에 홀로 남아 노트북을 켜고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릴 루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화면 가득 띄워진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은 그에게 있어 예술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이것들이 곧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미린의 그룹 본사로 들어가 재무팀을 장악하고 주요 장부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도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미묘한 떨림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한편 침실로 들어온 한서윤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다. 두꺼운 화장이 지워지며 드러난 그녀의 민낯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었던 흐릿하고 유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켰고 곧이어 도착한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도준이 방금 통화한 내용과 그가 접속했던 해외 계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띠며 화면을 껐다. 도준이 거실에서 혼자만의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도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도준이 자신을 속이고 조종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사고조차 도준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오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윤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도준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를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도준이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와 침대 한쪽에 눕는 기척이 느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도준은 옆에 누운 서윤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고는 안도감과 피로감에 젖어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무방비하게 잠든 도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이제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건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룸서비스가 도착하는 소리에 눈을 뜬 도준은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당황했지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밤새 들어온 수많은 축하 메시지들 사이에서 비서가 보낸 긴급 보고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미린의 그룹의 주주들이 도준의 경영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도준의 기분을 한껏 고조시켰다. 그는 욕실 문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샤워기 물소리뿐이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는데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메모가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고 도준은 기대감에 부풀어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미린의 그룹의 지주회사 주식 양도 각서와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는데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비어 있었다. 도준은 서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욕실에서 나오는 서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젖은 머리카락을 타올로 감싼 서윤이 나왔을 때 도준은 그녀를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다고 속삭였지만 서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 로비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는데 차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준은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고 서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도준은 서윤의 침묵을 결혼식의 피로 때문이라 짐작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서윤은 손을 살짝 빼내며 피곤하니 잠시 눈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도준은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거대한 부와 권력에 취해 그 사소한 균열을 감지할 여유가 없었다.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미린의 그룹 본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3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도준과 한서윤의 신혼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흘러갔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준은 한서윤을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확신하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거미가 줄에 걸린 먹잇감을 천천히 조여오는 과정과 흡사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지만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그것으로 돌변하여 미린의 그룹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로 옮길 것인지 골몰했다. 도준은 KD 인베스트먼트의 부실 채권을 미린의 그룹의 우량 자산과 맞교환하는 복잡하고도 교묘한 금융 설계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윤의 결제 도장은 필수적인 도구였다.
도주는 서윤이 경영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녁 식사 후 나른한 시간을 틈타 중요한 서류들을 마치 별것 아닌 가정통신문처럼 들이밀곤 했다. 그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윤에게 이것은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탁 계약서라고 거짓말을 했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준이 내미는 서류들을 받아들 때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듯한 맑은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도준은 서윤이 도장을 찍는 그 순간마다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기 위해 와인 잔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속으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강도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한서윤이 도장을 찍기 직전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핵심적인 조항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으나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웠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도준이 건네는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도준이 파놓은 함정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는 도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도준이 서재에서 은밀한 통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서윤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미린의 그룹 회장실의 최측근이자 서윤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최 비서였다. 최 비서는 서윤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도준이 오늘 처리한 서류들의 사본과 그가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넸다. 서윤은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도준이 KD 인베스트먼트의 부채를 갚기 위해 미린의 그룹의 알짜배기 계열사인 미린의 건설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화면을 터치하는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윤은 최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도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미세하게 계약서의 부속 조항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도준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만 부각되어 있었지만 서윤이 수정한 부속 합의서에는 만약 KD 인베스트먼트가 특정 기간 내에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양도받은 자산뿐만 아니라 KD 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까지 모두 미린의 그룹에 귀속된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이는 도준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완벽한 덫이었으며 도준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이 작은 글씨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최 비서는 서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며 지시받은 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강도준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KD 인베스트먼트의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 도준은 이를 자축하기 위해 고급 프라이빗 클럽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아 거한 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그가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내연녀인 모델 출신의 이주희도 함께 있었다. 도준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이 멍청한 재벌 3세 여자를 이용해 어떻게 거대한 그룹을 손에 넣었는지 무용담처럼 떠벌렸고 주위와 측근들은 그에게 아부하며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들은 서윤을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취급하며 조롱했고 도준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오만함에 빠져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텅 빈 저택의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저녁 식사를 바라보며 도준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호텔 영수증과 낯선 향수 냄새를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은 사랑의 배신에서 오는 아픔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에 가까웠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 뜬 달은 처연하게 밝았고 서윤은 달빛 아래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회사를 위기로 빠뜨린 자들에게 철저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에게 있어 도주는 남편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해충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귀가한 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그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서윤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서윤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서 도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의 연기력이 완벽했다고 자위하며 태연한 척 넥타이를 풀었다.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많이 피곤해 보이니 어서 씻고 쉬라고 말해주었고 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향했다. 서윤은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읽고 있던 책을 덮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손자병법이었다. 며칠 후 강도준은 미리내 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규 사업 진출을 명목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들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도준은 이미 주요 이사들을 돈과 향응으로 매수해둔 상태였기에 자신만만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도준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반대파들의 입을 막으려 했고 분위기는 점차 도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예고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준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관하겠다고 말했다. 도준은 서윤을 회의실 구석 자리로 안내하며 귓속말로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하는 일이니 응원하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도준은 서윤이 얌전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서윤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안건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는 순간 서윤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도준은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서윤은 유상증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할 외부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도준의 자금 횡령 계획에 정면으로 태클을 거는 행위였지만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하여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서윤이 우연히 똑똑한 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알고 방해한 것인지 헷갈려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서윤의 최근 동선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비서실장은 사모님이 쇼핑과 갤러리 관람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보고했다. 도준은 자신의 예민함이 과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도준은 서윤을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하며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넌지시 떠보았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 이 사회에서 했던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하면서도 경영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회유했다.
서윤은 와인 잔을 돌리며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에 주제넘게 나선 것 같다며 사과했고, 도주는 그녀의 사과에 만족하며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서윤은 식사 내내 도준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며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간파했고, 이제 그 불안감을 증폭시켜 그를 자멸의 길로 이끌 다음 단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도주는 식사를 마치고 서윤에게 깜짝 선물을 주겠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는 직접 목걸이를 서윤의 목에 걸어주며 앞으로는 집안일과 취미 생활에만 전념해달라고 부탁했고, 서윤은 감동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서윤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도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메시지에는 도준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 자료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고, 도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레스토랑 안에는 평범하게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뿐이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윤은 창백하게 질려있는 도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준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준은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 문자 메시지는 서윤이 최비서를 통해 보낸 것이었으며, 이는 도준의 심리를 압박하여 그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무리한 수를 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때가 바로 그를 단죄할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도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비자금 관련 장부들을 다시 확인하며 어디서 정보가 개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비서실장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의심은 도준의 조직 내부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서윤이 의도한 바였다. 서윤은 침실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을 청하며 도준이 스스로 만든 지옥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의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얼음과도 같았다. 다음 날 도준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해외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미리네 그룹의 자금을 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큰 도박에 가까운 프로젝트였지만 도준은 한 번의 대박으로 모든 의혹과 위기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서윤의 인감을 몰래 도용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도준은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준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도준이 인감을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과 그가 횡령한 자금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지금 당장 고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큰 죄목으로 엮을 수 있다고 조언했고, 서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도준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다. 저녁이 되어 도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귀가했을 때 서윤은 거실에서 그를 맞이하며 오늘은 특별히 와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준은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부르며 겉옷을 벗었고 서윤이 따라주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와인 잔이 비워지자 서윤은 도준에게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도준은 아주 큰 건을 하나 해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지만 겉으로는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주었다. 도주는 서윤의 칭찬에 우쭐해져서 자신이 곧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고, 서윤은 그 말이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도주는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서울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고, 창밖으로 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와 한서윤이 머무는 거대 저택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윤은 서재의 앤티크 책상 앞에 앉아 낡은 가죽으로 제본된 두꺼운 서류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해 보였다. 잠시 후 강도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들어왔고, 그는 서윤이 들고 있는 서류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그것을 응시했다. 서윤은 짐짓 놀란 척하며 서류를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도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그게 무엇인지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은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도준을 올려다보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비밀 유언장과 관련된 자료인데 너무 위험한 내용이라 당신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주는 위험하다는 말에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여 서윤의 손에서 서류철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미린의 그룹이 지난 수십 년간 극비리에 조성해온 해외 비자금의 실체와 그 자금이 투자된 동남아시아의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골든 게이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도준의 눈동자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커졌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으며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광산의 매장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개발권만 확보한다면 향후 수십 년간 그룹을 먹여 살릴 천문학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실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금을 비밀 계좌로 입금하여 개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서윤은 도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하신 것 같다며 제발 이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이 위험한 문서를 당장 태워버리자고 호소했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먼 도준의 귀에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그저 성가신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도준은 서윤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당신 같은 겁쟁이는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비웃었고, 자신은 이 기회를 잡아 진정한 제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 프로젝트야말로 무너져가는 KD 인베스트먼트를 단숨에 재계 서열 1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다. 도주는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하며 프로젝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서윤이 미리 심어둔 가짜 정보원들과 정교하게 조작된 해외 웹사이트들은 도준의 의심을 완벽하게 불식시켰고, 그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새벽녘이 되어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도준은 충혈된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산출해냈다. 그 액수는 현재 그가 가진 현금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컸지만, 도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이 도박판에 올인하겠다는 광기 어린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부터 강도준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기민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먼저 KD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우량 주식들과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그는 미린의 그룹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윤의 인감을 이용해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도주는 이 모든 과정이 성공만 한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범죄의 탓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가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으로도 프로젝트 착수금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도주는 결국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금단의 영역인 사채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는 명동의 큰손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장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받았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허름한 사무실에서 은밀한 회동을 가졌다.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장 회장은 도준을 뱀 같은 눈으로 훑어보며 담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도준은 망설임 없이 KD 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과 자신이 앞으로 갖게 될 미린의 그룹의 지분 전체를 담보로 내걸었다. 장 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했지만, 도주는 어차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을 돈이 생긴다는 계산하에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도준이 사채를 끌어다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윤은 그날 저녁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제발 멈춰 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지 않느냐며, 만약 실패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도준은 오히려 서윤의 뺨을 때리며 닥치라고 소리쳤다. 도준은 서윤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며 당신이 내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바닥에 쓰러진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준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뒤에는 도준이 보지 못한 서늘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 뒤 도준은 확보한 모든 자금을 프로젝트 골든 게이트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송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도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텅 빈 저택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송금을 마친 도준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그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배신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제 막대한 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 멍청하고 우울한 서윤을 곁에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도주는 서윤이 결혼 생활 동안 가사에 소홀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서윤이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잔인한 쾌감을 느꼈다. 한편 자신의 방에 있던 서윤은 도준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로 전송된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이 아니라 도준의 불법 행위가 담긴 증거 자료들과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반격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임을 알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도주는 축배를 들기 위해 평소 즐겨 찾던 최고급 룸살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측근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돈을 뿌려댔다. 그는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곧 대한민국을 살 뻔했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리면서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비위를 맞추며 박수를 쳤다. 도주는 술 기운에 취해 주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이 들려왔다. 그는 짜증을 내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졌고 깨진 액정 위로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묘한 불길함을 느꼈지만 이내 술잔을 기울이며 그 기분을 애써 지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도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비서실장은 프로젝트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며 현지 법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전해왔다. 도주는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무슨 소리냐고 고함을 질렀고 당장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회사로 달려갔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도준이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지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가며 제발 단순한 통신 오류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도준은 컴퓨터를 켜고 해외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IT 팀장을 호출해 당장 복구하라고 윽박질렀지만 팀장은 누군가가 고의로 서버를 다운시킨 것 같아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장 회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며 당장 추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즉시 채권 추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도주는 말도 안 된다며 항변하려 했지만 장 회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주는 망연자실하여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조사관들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도준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준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는 조작된 서류와 가짜 프로젝트 그리고 사채업자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서윤이 쳐놓은 거미줄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으며 조사관들에게 소리치며 저항했다. 도주는 조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비서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도주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로 버티며 변호사를 부르라고 악을 썼다. 회사 밖으로 끌려 나온 도주는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황했고 기자들은 그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을 쏟아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호송차에 태워졌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회사를 바라보며 이것은 꿈일 것이라고 되뇌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도준이 구금된 경찰서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 비서가 서 있었고 서윤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호송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응시했다. 서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예정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고 짧게 지시했고 전화를 끊은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으며 그녀가 향하는 곳은 도준이 비워둔 미린의 그룹의 회장실이었다. 도준은 유치장에 갇혀서도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고 서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변호사가 오면 서윤을 무고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가 선임했던 변호사조차 이미 서윤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도주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며 불안에 떨었다. 밤이 깊어지자 유치장 안은 더욱 춥고 어두워졌고 도주는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서윤을 속이고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서윤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광대였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으며 그녀의 순진한 얼굴 뒤에 감춰진 악마 같은 치밀함에 치를 떨었다. 도주는 이를 갈며 반드시 살아서 나가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앞날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도주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변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보석 허가를 받아 유치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고 마이크들이 그의 얼굴을 찌르듯이 들이닥쳤다. 도주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의 필사적인 방어를 받으며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지만 그의 구겨진 양복과 초췌한 얼굴은 이미 전국의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들어와서야 그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기자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운전기사에게 회사로 가자고 소리쳤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KD 인베스트먼트 사옥에 도착한 도주는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는데 그것은 예전의 경외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패배자를 바라보는 경멸과 불안이 섞인 눈초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휴대전화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고 자신의 체포 소식과 함께 곤두박질 친 주가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비서실장에게 프로젝트 골든 게이트의 현지 법인과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지만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현지 사무소 주소가 위조된 것이며 해당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가 똑바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책임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성이 마비된 도주는 책상 위의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서류 더미를 허공에 흩뿌리며 광기 어린 난동을 피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수천억 원의 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렸다는 사실과 그 돈이 모두 사채와 횡령으로 만들어진 검은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사채업자 장 회장이었다. 도주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그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느껴져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결국 전원을 꺼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빛 독촉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고 구체적인 형상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도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내연녀 이주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 계좌 속의 비자금뿐이었기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녀가 짐을 챙겨 떠난 뒤였으며 텅 빈 방 안에는 먼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도주는 주희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벽을 주먹으로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찢어지는 듯한 손등의 통증뿐이었다. 사실 주희는 도준이 체포되던 날 아침 한서윤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도준의 파멸이 확정적이라는 증거와 함께 거액의 이별 통보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었다. 한편 주희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준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검은색 세단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장 회장의 대여소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도준을 강제로 차 뒷좌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의 폐건물로 끌고 갔는데 그곳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있어 구역질을 유발했다. 의자에 묶인 채 장 회장 앞에 끌려온 도준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장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끌며 다가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 포기 각서대로 집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장 회장은 맛보기라며 도준의 허벅지를 방망이로 내리쳤고 뼈가 울리는 고통에 도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한서윤을 보고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서윤은 도준의 몰골을 보고 놀란 척하며 다가와 구급 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지나치게 침착하고 부드러워서 도준은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도준은 서윤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을 뿐이니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서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을 믿는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도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녀는 이 남자가 바닥까지 추락했음에도 여전히 허세를 부리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서윤은 상처 치료를 마치고 도준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도준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KD 인베스트먼트의 알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장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눈물 글썽인 얼굴로 설득했다. 도준은 그 지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장 회장에게 당한 폭력의 공포가 너무나 컸기에 서윤의 제안이 유일한 살길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 서윤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아는 믿을 만한 사모펀드 쪽에 연락해 보겠다고 안심시켰다. 사실 그 사모펀드 역시 서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도준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순간 그는 껍데기만 남은 그룹의 허수아비 사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었다. 다음 날 도준은 서윤이 가져온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며 이것으로 급한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서윤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당신밖에 없다고 감격해했지만 서윤은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도준은 서윤의 미소가 자신을 향한 응원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마지막 자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서윤은 비서에게 문자를 보내 자금 이동을 지시했고 도준의 마지막 자산은 순식간에 서윤의 비밀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며칠 후 도준은 빚을 일부 상환하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회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월급이 밀리자 파업을 선언했고 협력 업체들은 미수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도주는 사장실에 갇혀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는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고 술에 취하면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는데 서윤은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의 집무실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는데 발신인은 검찰청이었고 내용은 그가 저지른 추가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소환장이었다. 도준은 소환장을 구겨버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변호사들조차 수임료가 밀렸다는 핑계로 그의 연락을 피했고 측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난 뒤였다. 도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했지만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음모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주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여 서윤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는데 그는 서윤이 재수없는 여자라서 자신의 일이 꼬였다며 온갖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네 아버지가 죽은 것도 너 때문이고 나도 너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쳤는데 이는 그가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본심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서윤은 도준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더 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듯 가만히 서 있었다. 도준이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자 서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가 뱉은 말들이 녹음된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준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는데 식탁 위에는 해장국 대신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맨 앞장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도준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이 감히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비웃었지만 서류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소장에는 그가 저지른 외도, 가정폭력, 그리고 서윤의 재산을 횡령한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증거 목록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사진들과 녹취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주는 서윤을 부르며 안방문을 벌컥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서윤의 물건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도주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고 집안 곳곳을 뒤지다가 화장대 거울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제 당신의 진짜 주인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도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도준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문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 주변은 수사관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고 그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 도주는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바로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도준은 그녀를 향해 악을 쓰며 이게 다 내 짓이냐고 소리쳤다. 수사관들이 도준을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할 때 서윤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도준을 향해 서늘한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도준은 차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분명하게 지옥에 온 걸 환영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도준이 사라진 후 서윤은 텅 빈 저택을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기에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최비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서윤에게 주주총회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무너진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차례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도주는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변호인은 이미 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주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자존심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감방 안에서 법전을 뒤적이며 밤새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그가 쓴 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도준을 보며 미친놈이라고 수군거렸고 도준은 그들의 비웃음을 참지 못해 몇 번이고 주먹 다짐을 벌이다가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독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바라보며 도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미소를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안락한 생활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서윤에게 복수하겠다는 도끼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과 영원한 고립뿐이었다. 검찰청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며칠을 보낸 강도준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몰골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탄 눈과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은 그가 겪은 수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과 오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주는 오늘 열릴 미린의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자신이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우호 지분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단추를 채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능멸한 한서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린의 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았다. 도준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장 입구에 들어서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여기저기서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KD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자 미린의 그룹의 사위로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주주들의 싸늘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다. 단상에 선 도주는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며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뻔뻔한 거짓말들로 채워져 있었다. 도주는 연설 도중 미린의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거대 자본인 블랙스톤 펀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이것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펀드가 자신의 우호 세력이며 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 현재의 유동성 위기는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도준의 열변에도 불구하고 객석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으며 주주들은 팔짱을 끼거나 혀를 차며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도주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펀드 측 대리인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평소에 수수하고 얌전한 차림이 아닌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린 서윤의 모습은 차갑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10여 명의 변호인단과 수행원들이 도열하여 따르고 있었고, 그 위풍당당한 행렬은 마치 여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했다. 도주는 서윤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불안한 목소리로 당신이 여길 왜 왔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상 맞은편에 발언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언대에 선 서윤은 장내를 한번 둘러본 뒤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블랙스톤 펀드의 실소유주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도준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구원투수이자 우호 세력이 사실은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며, 도준이 헐값에 매각한 KD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들과 담보로 잡힌 주식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공표했다. 도준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뇌리에 스치는 수많은 단서들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지며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형 스크린에 도준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띄웠는데, 그 안에는 도준이 작성한 이중장부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서윤의 인감을 도용한 불법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도준이 술에 취해 자신의 범죄 계획을 떠벌리는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준을 향해 당신은 경영자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일갈하며 그를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궁지에 몰린 도준은 이성을 잃고 단상에서 뛰어내려 서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서윤을 향해 악을 쓰며 이건 무효라고 소리쳤고, 네가 나를 속인 것이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야유와 비난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도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일 뿐이라고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정의를 실현했다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곧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강도준의 대표이사 해임안과 이사직 박탈안을 통과시켰고, 그가 가진 모든 권한은 즉시 박탈되었다. 동시에 한서윤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상정되자 주주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그녀를 열렬히 환영했다. 도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팔을 꺾인 채 끌려나가는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리려 했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온 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는데, 그들은 도준에게 새로운 구속 영장을 제시하며 그를 즉시 체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횡령 혐의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까지 추가된 중죄였다. 도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거칠게 호송차에 밀어 넣었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도준은 회의장 입구에 서 있는
서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도준이 사라진 후 서윤은 다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진정성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회사가 겪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그녀의 연설에 깊이 감동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서윤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가에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 대신 희망과 의지가 담긴 맑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대주주 총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회사를 지켜냈다고 마음속으로 보고했다. 책상 위에는 도준이 남기고 간 쓰레기 같은 서류들이 널려 있었지만 서윤은 비서에게 그것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꿀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강도준의 몰락과 한서윤의 화려한 복귀가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사건에 열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윤의 치밀한 전략과 대담한 결단력을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그녀는 단숨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반면 도준은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고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했다. 세상은 승자에게는 환호를 패자에게는 냉혹한 침묵을 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서윤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최 비서가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제 그만 퇴근하시라고 권했다. 서윤은 찻잔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최 비서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 비서는 회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흘렀다. 서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오른 서윤의 차가 도심의 불빛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갈 때 그녀는 문득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유약한 여인은 없었으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섰다. 서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수위를 뚫고 뼈마디를 쑤시는 고통을 주었지만 강도준은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독방은 그가 평생 누려왔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욕실보다도 좁고 더러웠으며 곳곳에 배어있는 곰팡이 냄새는 그의 후각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황태자로 불리며 최고급 와인과 산의 진미를 즐기던 그였지만 지금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식어빠진 콩밥과 밍밍한 국한 그릇뿐이었다. 도주는 배식구로 들어온 플라스틱 식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한 식감이 목구멍을 찔렀지만 그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다. 식사를 마치고 벽에 기대앉은 도준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고급 수입차의 가죽 시트 감촉과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조종한다고 믿었던 그 오만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해야 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도주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윤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언젠가 이곳을 나가면 반드시 그녀에게 복수하리라는 망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변호사 접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며칠 뒤 열린 1심 선고 공판 날. 도주는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들어서며 혹시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그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도준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이 살벌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도준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하여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가로채고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하여 경제 질서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봉이 3번 두드려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가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 뻔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들의 환호와 욕설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도주는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지만 도주는 단번에 그녀가 한서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끌려가는 도준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도준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교도소로 이감된 후 도준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는데,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CEO가 아니라 4058번이라는 수인 번호로 불리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은 도준이 전직 재벌 사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도준은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그들의 발 마사지를 해주며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려 하면 가차없는 폭력이 쏟아졌고, 도주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하던 그의 자존심은 시궁창에 처박혔고, 그는 점차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생존 본능만 남은 껍데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도준을 부르며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고 알렸는데, 도준은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향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투명한 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도준의 심장은 타물듯이 쿵쾅거렸는데, 그곳에는 한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으며, 그 모습은 칙칙한 수의를 입은 도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그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도준은 유리벽에 매달려 서윤을 부르며 제발 자신을 꺼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듣기 거북할 정도로 처절했다. 서윤은 수화기를 들고 도준의 절규를 잠시 듣고 있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한마디에 도준은 입을 다물고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서윤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서윤은 도준에게 오늘이 바로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비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도준은 그제야 날짜를 떠올리고 당황했지만,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 벽에 대고 보여주었다. 그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 판결문이었고 그 옆에는 도준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차명 계좌마저 국고로 환수되었다는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서유는 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나를 돈줄로만 보고 접근했을 때 이미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의 부모님 사고를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더러운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그가 자멸하기만을 기다리며 연기해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털어놓았다. 도준은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곳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이라고 냉정하게 선고했다. 도준은 서윤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도준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녀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흥분한 도준을 제압하여 독방으로 끌고 갔다. 어두운 독방에 팽개쳐진 도준은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으리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한서윤이 이끄는 미린의 그룹은 과거의 위기를 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서윤은 투명한 경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녀의 리더십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상속녀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경영인으로 우뚝 서 있었다. 서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빚을 갚으려는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서윤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조용히 묵념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편히 쉬시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과거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은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녀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묘소를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부모님이 보내는 축복처럼 느껴져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교도소의 낡은 작업장에서 묵묵히 봉투를 붙이고 있는 도준의 모습은 이제 영락없는 노인의 형색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눈빛은 흐릿해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가끔 뉴스에서 서윤의 활약상이 나올 때마다 동료 수감자들이 그를 툭툭 치며 저 여자가 전 부인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도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아를 상실하고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후회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그가 가졌던 거대한 야망과 탐욕은 이제 좁은 감방 안에 갇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서윤은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찾을 수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잘 견뎌냈다고 칭찬해 주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한서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높이 비상할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세상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악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선한 의지를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진리가 증명된 셈이었다. 서유는 잔에 남은 와인을 비우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한 여자가 겪은 시련과 극복의 기록이자 탐욕스러운 자가 맞이한 파멸의 서사시였다.